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볼 고민해볼 내용은 부가가치세 실무의 네 번째 단원 세금 계산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금 계산서의 기본적인 의의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급 의무 면제 사항과 수정 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가지는 특성부터 먼저 간단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세금계산서의 기본적인 개념, 세금계산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해 놓은 서류입니다. 다른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서류인데,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직접세가 아니라 특징이 간접세라고 했죠.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매출하는 입장에서 물건값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쓰죠.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거래 단계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징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때 그걸 받았는 걸 증명하는 서류, 그것이 바로 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받았을 때 니는 주고 나는 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양쪽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매출자라 부르는 공급자 입장과 매입자라 부르는 공급받는 자 입장이 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세금 계산을 통해서 매출세액을 증명할 수 있고요. 이 매출세액을 향후에 납부를 하게 되죠. 반대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증명하게 되고, 매입세액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환급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절차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매입이나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매입 입장에서 지출하게 되고, 그 지출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는 적격증빙이라고 할 때, 이 적격증빙에는 방금 살펴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증빙서류 항목 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향후에 간단히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의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큰 기능은 과세증빙 자료로 쓴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송짜, 영수증, 청구서, 상호, 대사 자료를 통한 오류 검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매출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대조하는데 세금 계산서가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본적인 모양, 저희 경상도 표준말로 꼬라지, 세금계산서 모양이 꼬라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받는 자 정보가 들어가고요. 누가 팔았느냐, 공급자, 누가 샀느냐, 공급받는 자, 매출자와 매입자죠. 그리고 얼마에 샀느냐라고 해서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작성일자, 날짜가 보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작성되는 일반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고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누락되거나 잘못되게 되면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공급자 정보가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에 보면 다른 항목들부터 조금 굵은 테두리로 된 부분이 네 군데가 크게 네 군데 항목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얘기 드린 공급자 정보고요. 이 공급자 정보와 공급 받는 자 정보,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공급 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이 네 가지 항목이 세금 계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공급자 정보는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성명이 들어가게 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와 달리 상호 성명은 빠지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자격시험이나 부가가치세 학습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 이 두 가지의 용어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라는 건데, 원래 원칙은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일자에, 공급연월일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작성연월일이 아니라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작성연월일인데,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원래 공급일에 작성한다 그러면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이 같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의 사업자 간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연월일 날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일보다 작성일이 늦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후 교부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공급연월일보다 작성연월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공급은 언제 했냐면, 재화를 주고받는 거죠. 사업하는 절차가 5월 10일 날 공급을 했다.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4월 20일 날 발행했다라는 거죠. 실제 물건은 5월 10일 날 사고 팔 건데 돈을 미리 받고 4월 2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질적인 거래일은 5월 10일이 아니라 4월 20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연월일보다 작성연월이 더 빠를 때는 작성연월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가 이런 형태가 자격시험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죠. 첫째, 누가 팔았느냐.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등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2번에 나와 있고요.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죠. 3번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느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번에 나와 있고요. 1번에 가시면 공급 연월일이 있는데, 우리는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 연월일을 기준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가지 종류 항목은 기억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리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매입한 사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살펴보셨고, 그 내용은 조금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냐?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고요.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물론 직수출이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일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우리가 앞쪽에 영세 파트에서 다루어 본 내용이죠. 간이과세자 중에 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미만이거나 면세 사업자 등에 해당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영세율 사업자 중에서 직수출 거래를 제외하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영세율, 일반 영세율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해서 교부되게 됩니다. 4,800만 원 기준은 워낙 자주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실 내용이고, 특히 간이과세자의 어떤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학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기준에서 4,800만 원을 초과할 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을 초과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요. 4,800이 안 된다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수증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격 징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가 바로 수입인데,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할 때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출은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고 해서 수출하는 사업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죠. 근데 외국에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는 걸 수입이라고 할 때, 수입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얘는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공급하는 재화,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등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된다라는 건 참고로 봐주시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장을 봤다면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발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면세 사업자고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자이거나, 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죠. 네, 저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고,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죠. 간이과세자 중에서 일부, 사실은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들은 전부 다 영수증만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성의 어떤 혜택, 세법성의 어떤 기능을 적용하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4,8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계산서는 적격 징빙에는 해당된다. 지출 징빙에 사용되는, 그러나 간이 영수증은 적격 징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는지를 봤다라면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 발급 시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한다 라고 얘기 드렸죠.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 자체가 특별한 규정을 적용해서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 시기 전 사전 교부라고 하죠. 공급 시기 후 사후 교부라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후 교부가 불가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떤 예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원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지만 공급 시기 전 사전에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전 교부는 인정이 되고 그 돈 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세금 계산서 필요제 기재사항에 날짜가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이 들어간 건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원래 공급일보다 돈을 미리 받고 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산서 발행한 작성일을 우리는 공급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그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전 교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정 요건이 한다면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눈으로 살짝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사전 교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재화 인도일이 예를 들어서 23년 7월 1일이다. 계약서상 지급 시기가 24년 6월 30일이며 세금 계산서는 며칠 날 발행했다. 6월 10일 날 발행했다. 날짜가 3개가 나오는데 첫째, 7월 1일. 재화 인도일 나오는 이 7월 1일 자체가 실제 공급 연월일이고요. 계약서상의 지급은 6월 30날 하겠다 했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6월 10일 날 발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월 이후에 경과하고 돈을 받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며칠 날 공급한 것으로 6월 10일 날 발행하고 6월 10일 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얘기 드린 대로 사전 교부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고 하단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십시오. 자, 문제는 공급 시기 전 사전 교부에서 장기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받기로 한때 과세가 되게 되는데 뒤쪽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장기 할부는 긴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할부금을 받게 되는 경우고 원칙은 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고 과세가 되지만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다 발급했다. 전액. 이런 경우는 발급한 때를 전부 다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장기 할부 판매는 원칙은 받기로 한 때, 그때 나누어서 건건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에 다 당겨서 한꺼번에 사전에 미리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행했다면 그 자체를 전부 다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장기할부는 원칙 자체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때 과세되고 그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지만 미리 사전 교부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사전에 교부한다는 건 미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거죠. 세금 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지만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외상매출 처리하고 과세하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공급 시기 전 교부를 보셨다면 다음 만날 내용은 공급 시기 후 교부입니다. 원칙은 후 교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을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한 달, 그 달의 공급가액에 합해서 해당 달에 말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거래처별로 1여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하고 그 기간에 종료일을 작성 연휴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의미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로 그냥 단순한 월 합계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입니다. 5월 달에 우리가 거래처에 거래가 발생했는데 5월이면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죠. 근데 이 한 달 안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거래할 때마다 공급할 때마다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월 달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월 합계 한 달치를 묶어서 나는 다음 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6월 10일, 2월 10일까지 묶어서
몰아서 한꺼번에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발행은 6월 10일 날 하더라도 작성일자는 전달의 마지막 날짜인 5월 31일자로 가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에 공급가에 합한 것을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긴 설명보다 우리는 요 위아이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묶어서 발행하는 걸 월 합계라고 했고요. 다만 5월 한 달의 모든 거래를 6월 10일까지 발행할 때 작성 일자는 언제로 해야 된다? 5월 31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날짜가 지켜져야지 과세기간 있잖아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그 과세기간을 넘겨서 부가세 신고가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되 날짜는 이번 달 말일자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된다. 그것을 우리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 이 경우는 실제 거래일을 작성 연호를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고 우리 월합계 부분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지금 얘기 드린 내용들이 월 합계 세금 계산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월합계 세금 계산서 기본적인 발급 시기나 기간 특성이 향후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바로 때 살펴보겠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월합계 세금 계산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시기 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원칙적인 발급시기는 언제 하냐라는 거죠.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했을 때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월합계라고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고요. 앞서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두 번째 만나실 단어는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현재 법인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보다는 앞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위주로 어떤 이슈가 많이 될 것이고 자격시험 문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하냐? 과거에 종이로 주고받던 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로 파일로 주고받게 되는 발음 좋았다. 파일로.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부터 살펴보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세금 계산서 필요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전송하고 이를 전산매체 5년간 보관하는 경우에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5년이라는 이 기간적인 수치는 꼭 데리고 가죠. 원칙적으로 기업들은요. 거래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위해서 증빙을 주고받았다면 그 모든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만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는 그 5년 보관 의무가 없어집니다.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국세청이 우리 대신에 잘 보관을 해줍니다. 과거의 종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주고받고 서로 매출 신고, 매입 신고해서 이걸 서로 비교를 한다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보낼 때 어디까지 가냐? 국세청까지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5년의 보관 의무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일부가 의무 발행하게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전부 다 무조건 의무 발행입니다. 의무 발급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난 싫은데 종이로 할 건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원래 전자를 하라고 시켰고 전자 안 하고 종이로 발급하게 되면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 공부를 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요 이러면 가산세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고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 된다면 의무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2억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기준이고요. 23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이 의무 발급 금액이 1억으로 조정이 되고 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신고가 종이세금계산서보다 훨씬 더 투명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의무발급이고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2억 원 이상일 때 또 1억 이상일 때로 줄었다가 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적인 건 기억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을 하냐? 우리가 앞에 살펴본 세금계산서에서 월 합계와 비슷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의 이월, 이번 달에 발생한 거래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 발행하고 난 뒤에 전송을 반드시 발행일의 이길날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발행한 거래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언제 하냐? 6월 10일날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거죠. 그럼 전송은 언제 하냐? 6월 11일날 전송한다라고 하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5월달에 발생한 거래를 다음 달 10일이니까 6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6월 7일날 발행했다면 전송은 다음 날이니까 8일날 하셔야 되고 6월 9일날 발행했다면 전송은 10일날 하셔야 됩니다. 10일까지 발행하는 게 기한이라면 발행한 날짜 기준에서 그 발행일의 다음 날 전송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을 제때해야 되는데 발급을 제때 안 하면 미발급, 늦게 하면 지연발급,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을 안 하면 미전송, 늦게 전송하면 지연전송, 이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산세 파트는 향후에 저희가 추가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면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고 언제 전송을 하라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 늦게 발행이죠. 미발급, 발급 안 한 거죠. 늦게 전송하면 지연전송, 전송을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가산세 항목은 참고로 보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 의무 혹은 혜택까지 한번 가보죠. 전송 의무라고 하는 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발급일에 다음날 전송을 해야 되는 게 의무다. 그러면 전송을 했다. 그랬을 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과세기간 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빙은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뿐만 아니라 국세청까지 자료가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종이세금계산서가 5년 보관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 몇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종 징빙은 기업들이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인기업들은 국세청에서 법인세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법인세 감사가 기본적으로 법인기업은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빙은 5년 동안은 5년 안에 한 번은 검사 온다. 회감사 받아야 된다. 세무감사 받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거고 5년이 지나버리면 지나버린 자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거나 국세청에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뭐 법에 나오는 우리 TV 많이 나오는 공소시효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5년. 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 관련된 예제 문제 보시죠.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 휴대폰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건 아니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번이 답인 것 같고요. 2번 직전과세 매출 3천만 원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 중에 영세사업장인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4,800만 원 기준에서 4,800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안되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번은 아니고요. 3번 배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4번 입시학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3번과 4번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저희는 세금계산서의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발급 의무 면제라는 건 바꾸고 말하면 뭐다? 원래 공급자가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 이럴 땐 안 해도 돼 라는 거죠. 발급 의무 면제 갑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소매업과 미용업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소매업은 소매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 양복점, 부동산 중개업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들은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가 나는 이게 우리 회사에 관련된 비용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를 원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주세요 라고 하면 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신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나 자동차 운전학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주세요 라고 해도 뭔 소리 우린 줄 수 없다 라고 배째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택시나 노점, 무인자판기 노점에 있는 재화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되는 경우죠. 직매장 반출도 간주공급에 포함은 되지만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이 직매장 반출은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전부 다 시가지만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뭐로 과세된다? 원가의 10%로 과세되면서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간주 공급에서 정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매장 반출 제외한 타사업장 반출 제외한 일반적인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간주공급과 같은 거고요. 직수출, 우리 영세매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라고 했죠. 그것이 아닌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고요. 나오는 미용, 욕탕, 일반 소매업,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업종들은 기본적으로는 징빙이라고 얘기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특히 간주 공급에서 일반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니다. 근데 매출로 보겠다? 그래서 과세는 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과세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국 신용장에 대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경우와 직수출도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향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실제 실습 과목이나 부가세 신고서 작성 관련된 내용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실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연매출 1년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반대로 4,800 이상일 때는 발행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뭘 발행한다? 계산서를 발급하죠. 면세사업자도 일반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발행 제한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처럼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발행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단 면세사업자가 카드 거래를 하면 우리는 카드 면세라고 해서 카드 거래는 했지만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현금 영수증 거래는 현금 면세라는 유형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나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금 계산서에서 일반 세금의 특징을 살펴보시고 발행 대상, 면제도 보셨다면 전자세금 계산서와 함께 꼭 챙기셔야 될 내용이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입니다.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해? 공급자가 발행해. 언제 발행해? 공급했을 때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이걸 역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경우 원칙이지만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을 때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서 어디에 쓰냐? 세무서장 관세청의 확인을 받아서 공급자가 발행 안 해줬지만 내가 발행해서 이걸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다만 건당 공급 대가가 5만원 이상일 때 5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입자가 공급받는 자가 발행할 수도 있다. 그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볼까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통해서 역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소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 즉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결론은 발급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1번 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최종 소비자를 발음이 안 되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나오고요. 4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에서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간주 공급과 같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보증금이 있고 그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간주 임대료는 향후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련된 내용에서 학습을 하실 건데 일단 우리는 간주 임대료는
간주 공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하겠다.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문제 포기상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세금 계산 발행해야 되는 건 3번이죠. 일반적으로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세항 공급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 교부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에서 내용 좀 많이 정리하고 있죠. 저희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하나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반복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학습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살펴보셨고 향후에도 세금 계산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내용입니다. 세금 계산서에서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이 세금 계산에 대한 수정 발급인데 저희가 세금 계산서의 수정 발급의 실질적인 것 향후 실습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는 수정 발급에 대한 시기 언제 하는지 정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정정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면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처 전화해서 세금 계산서를 같이 없애고 다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가 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기존 세금 계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반드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작성일만 한번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공급된 재화가 환입이 된다. 즉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되어 온다라는 거죠. 매출했던 걸 취소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냐? 환입된 날짜에 공급일에 계산서 발행했듯이 환입됐다면 환입된 날에 발행하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돼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공급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취소된 날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공급가액을 작성을 했는데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감 사유, 금액이 커지거나 금액이 작아지는, 할인되는 혹은 금액이 축소하는, 감소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일자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공급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25일 이내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발행할 때는요. 과세로 발행하는 겁니다. 부가세 있는 걸로. 근데 공급하고 난 뒤에 과세 기간 종료 20일 이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더라.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언제 하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에 과세 세금 계산서를 영세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첫 번째 경우부터 세 번째 경우까지는 외울 내용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번째가 내용이 좀 바뀌었죠. 공급했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과세를 영세로 바꾼다. 이걸 실무에서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세 매출로 잡고 난 뒤에 이걸 영세로 바꾼다는 거죠. 이 경우는 영세 바뀐 날에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래 공급 날짜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과세를 없애고 영세가 발행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게 됩니다. 영세가 적용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세금계 작성을 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이다. 우리 세금 계산서에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과세액 작성 연월일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없거나 틀리면 세금 계산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걸 확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발행한 날짜 기준에서 애초의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참고로 전자세금 계산서 이중 발급됐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동일 거래에서 이중 거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전산자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날짜에 같은 거래가 두 번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거래가 있는데 확인해 볼래? 라고 항상 컴퓨터가
알려져요.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는 잘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이 됐다. 프로그램상에서 자료 입력한 것과 상관없이 계산서가 2건이 발행되었다면 역시 애초에 발행한 날짜 기준에서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전체 사유별 작성일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3가지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3가지 내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3가지가 당초 원래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발행된 날짜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꼭 반드시 챙겨가셔야 될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 꼭 아셔야 됩니다. 월화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아셔야 되고요.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을 하고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관련 내용은 앞으로 학습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매출세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과 매출 세액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아끼지 마시고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